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할까요? 왜 GDP 4위의 경제 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12살부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창의성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완벽해 보이는 도시 국가가 지금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제 기적은 사실 그들의 영혼을 팔고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60년 전 극빈국에서 세계 최고 부국으로 올라선 싱가포르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마철로 된편에 감춰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65년 8월 9일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강제로 축출당한 작은 섬나라가 어쩔 수 없이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였죠. 사실 싱가포르는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식민지였다가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에 가입했지만 불과 2년 만에 인종 갈등과 정치적 마찰로 인해 쫓겨나다시피 독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리커뉴 총리는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할 정도였죠. 당시 이 나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서울보다도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의 70%가 극빈층이었고 절반이 문맹이었습니다. 게다가 3분의 1은 세계 최악의 슬럼가 중 한 곳에서 살고 있었죠. 실업률은 치솟았고 식량은 부족했으며 땅은 너무나 좁았습니다. 주변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같은 거대한 이웃 국가들이 위협적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나라에게는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원도 돈도 기술도 없는 이 작은 섬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커뉴,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이자 30년 넘게 이 나라를 이끈 철의 지도자였죠. 그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가 가진 유일한 자원은 사람과 그들의 근면함뿐이다. 이 단순해 보이는 선언이 세계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제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리커뉴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서구를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고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국제 무역항으로 기능해왔죠. 그렇다면 이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외국 기업들이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싱가포르를 선택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리커뉴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서구 기업들에게 싱가포르는 꿈같은 투자처였습니다. 정부는 외국 기업에게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노조 활동을 금지해서 노사분규 걱정도 없었죠. 무엇보다 정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어서 복잡한 행정 절차나 부패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70년대부터 다국적 기업들이 앞다투어 싱가포르에 아시아 본부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신 기술, 경영 노하우, 그리고 숙련된 인력까지 함께 들어왔죠. 하지만 외국 투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리커뉴는 싱가포르 사람들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입한 것이 바로 능력주의였습니다. 능력주의란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과 성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신분이나 연줄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이 원칙은
교육 시스템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끊임없는 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성적에 따라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스트리밍 시스템의 시작이었죠. 동시에 리커뉴는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바로 근면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워커홀릭으로 유명했는데 국민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근면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굿, 베런, 베스트, 네버, 렛, 잇 레스트라는 슬로건이 전국에 울려 퍼졌고 심지어 생산성을 상징하는 마스코트 캐릭터까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구를 빠르게 늘려서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이민 정책은 두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필요한 저숙련 노동자들을 동남아시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구에서 고급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재능이라는 특별한 명칭으로 불렸고, 금융, IT, 바이오 등 지식 기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까지 펼쳤습니다. 되도록 3명 이상 낳으세요 라는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싱가포르 국경일에 아기 만들기를 권하는 노래까지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멘토스가 후원한 그 노래의 가사는 이랬습니다. 8월 9일, 우리의 시민 의무를 다할 시간입니다. 연설이나 불꽃놀이, 퍼레이드 말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바로 아기 만들기 말입니다. 이 모든 전략들이 결합되면서 싱가포르는 말 그대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독립 이후 인구는 3배 이상 증가했고 GDP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 1인 GDP가 $500 수준이었던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 4위의 부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는 이를 싱가포르 모델이라고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완벽한 공식을 찾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놀라운 성공 뒤에는 과연 어떤 대가가 숨어 있을까요?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스토리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키아수라는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복건 방언에서 온 말로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싱가포르 사람들의 경쟁심을 표현하는 재미있는 단어 정도로 여겨졌죠. 그런데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를 연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키아수는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실제로 싱가포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심각한 심리적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키아수 문화는 모든 거래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적 집착과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충동적 욕구로 정의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싱가포르라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집단적 정신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독립 이후 60년간 싱가포르는 스스로를 작고 취약한 나라라고 정의해왔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믿어왔죠. 이런 국가적 생존 의식이 개인 차원으로까지 스며들어 모든 시민이 뒤처지면 죽는다는 공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직무 만족도 조사를 보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직장에 불만이 많은 나라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세계 4위의 부국에서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과로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극도로 높은 민족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키아수 문화가 개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아수 심리는 직접적으로 수능성을 높이고 자존감과 창의성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자존감과 창의성은 비즈니스와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결국 성공을 위해 도입한 근면 문화가 오히려 진정한 성공에 필요한 자질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싱가포르는 경제 규모에 비해 세계적인 혁신 기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들이 외국계이거나 정부 주도 기업들이죠.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필요한 스타트업 생태계도 홍콩이나 한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교육 시스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은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PISA나 TIMSS 같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과 스트레스가 숨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끊임없는 시험에 시달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스트리밍 시스템 때문이죠. 문제는 이 시스템이 한 번의 시험 결과로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는 PSLE 시험 결과가 중학교를 결정하고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6세에 보는 O레벨 시험 성적이 평생을 따라다니죠. 싱가포르 최대 고용주인 공무원이 되려면 아직도 이 O레벨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세 때의 성적이 50세가 되어서도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한국의 입시 지옥도 심각하지만 싱가포르는 그보다 더합니다. 한국은 대학 입시에 집중하지만 싱가포르는 초등학교부터 모든 시험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자 위기가 됩니다. 당연히 사교육 열풍도 대단합니다. 한국처럼 방과 후 학원은 기본이고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튜터링을 받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며 더 많은 돈을 교육비에 쏟아붓습니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훨씬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합니다. 어려서부터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자라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높은 급여를 자랑하지만 생활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싱가포르가 직면한 가장 큰 모순 중 하나입니다. 과거 싱가포르는 주택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로 칭찬받았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대량 건설해서 모든 가정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20년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민간 주택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비싸졌습니다. 평균 소득보다 훨씬 높은 수입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싱가포르 시민들은 정부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인 HDB 플랫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HDB 플랫은 소유권이 아니라 99년 임대권만 주어집니다. 즉,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99년간 빌리는 것이죠. 99년이 지나면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충분한 수의 HDB 플랫을 건설하지 못하면서 대기 리스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새 아파트를 신청하면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 사이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중고 HDB 플랫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정부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결국 저렴한 공공주택도 더 이상 저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결혼을 해도 몇 년간 각자의 부모님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이를 가져도 마땅한 집이 없어서 좁은 방 하나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많이 낳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기 어렵다고 답합니다. 집값, 교육비, 생활비를 생각하면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데 정부에서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캠페인을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죠. 이렇게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대가로 국민들의 정신적, 정서적 웰빙을 희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키아수 문화는 개인의 행복을 갉아먹고 경쟁 위주의 교육은 창의성을 죽이며 높은 생활비는 가정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 모델 자체를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싱가포르의 성공 공식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1.04명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심지어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최소 2.1명은 낳아야 하는데 싱가포르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싱가포르의 성장 모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리커뉴가 말했듯이 싱가포르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싱가포르 모델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정작 싱가포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령화까지 진행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죠.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 혜택을 주고 육아휴직을 늘리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소셜 데벨로프먼트 네트워크라는 정부 기관을 만들어서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소개팅을 주선하는 나라는 아마 싱가포르가 유일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앞서 살펴본 싱가포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극도로 경쟁적인 사회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부모들은 아이 교육비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지출합니다. 사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명문 학교에 보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여기에 주택비까지 더하면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부담입니다. 키아수 문화에 젖은 부모들은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솔직합니다. 많은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이런 스트레스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서 똑같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겪은 교육 지옥, 취업 경쟁, 생활비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싱가포르가 만든 성공 시스템이 스스로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도입한 경쟁 사회가 정작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구 증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답은 이민입니다. 자국민이 아이를 낳지 않으니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죠. 실제로 싱가포르의 인구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이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외국인이 싱가포르로 이주해 오고, 이들이 없었다면 싱가포르의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민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필리핀 등에서 옵니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 재능이라고 불리는 고숙련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서구 선진국이나 중국, 인도의 고학력자들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부족한 노동력은 저숙련 이민자로 채우고, 지식 기반 경제에 필요한 인재는 고숙련 이민자로 충당하는 것이죠. 자국민이 아이를 낳지 않아도 경제 성장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국민과 이민자 간의 갈등입니다. 먼저 저숙련 이민자들의 경우 이들은 대부분 임시 거주자로 분류되어 시민권을 얻기 어렵습니다. 낮은 임금으로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들은 보통 기숙사 형태의 숙소에서 10명 이상이 한 방을 쓰며 생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그제서야 그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죠. 더 복잡한 문제는 고숙련 이민자들과의 갈등입니다. 이들은 외국인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우대받으며 싱가포르로 옵니다. 금융, IT, 바이오, 엔지니어링 등 고소득 직종에서 일하며 때로는 싱가포르 시민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싱가포르 시민들과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젊은 싱가포르 대졸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정작 좋은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다 차지한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금융 중심지인 레플스 플레이스에 가보면 영어가 아닌 중국어나 힌디어가 더 많이 들립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에서 검증된 인재들을 데려와서 싱가포르 지사를 운영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 시민들, 특히 중산층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에서 우리가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더욱이 고숙련 이민자들은 보통 가족과 함께 이주해 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국제학교나 명문 로컬 스쿨에 진학하며 이 역시 교육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듭니다. 싱가포르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외국인 아이들과도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이 더해지는 것이죠. 주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득 외국인들이 민간 주택을 구매하면서 집값을 더욱 올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민들은 우리 땅에서 우리가 집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문화적 갈등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다인종 국가지만 그동안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한 나름의 균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이민으로 인해 이런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기존 싱가포르 화교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 습관, 가치관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인식하고 있지만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민을 줄이면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고, 이민을 계속 받아들이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이민 정책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에 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싱가포르 시민 고용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도입했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싱가포르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는 그동안 글로벌 시티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국제적인 도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민자와 자국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싱가포르가 과연 모두에게 열린 사회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젊은 싱가포르 시민들 중에는 아예 해외로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생활비는 비싸고 미래도 불확실한데 굳이 여기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싱가포르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동안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자국 인재가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싱가포르의 인구 정책은 완전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자국민은 아이를 낳지 않고 이민으로 인구를 늘리면 사회 갈등이 생기고 이민을 줄이면 경제가 위축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완벽한 해답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딜레마는 싱가포르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단기간의 경제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정말 위기에 처한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미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연평균 8~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3-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2~3%대에 머물고 있죠. 물론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성장 모델 자체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성장 모델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 투자 유치, 인구 증가, 생산성 향상,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 투자 유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투자처였습니다. 안정적인 정치 환경, 효율적인 행정, 숙련된 노동력을 갖춘 나라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투자 대안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나라는 싱가포르보다 훨씬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인건비도 저렴합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싱가포르에게 큰 타격입니다. 과거에는 서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싱가포르를 거쳐야 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중국은 스스로 금융 허브를 만들고 있고 홍콩도 있습니다. 굳이 싱가포르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은 싱가포르의 또 다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과도한 외부 의존성입니다. 싱가포르는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도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옵니다.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자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의 다변화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에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일부 기업들은 아예 본부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구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국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이민에 의존하는 인구 증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민 정책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주 목적지였습니다. 높은 급여, 안전한 환경, 좋은 교육시설 등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인재들이 싱가포르로 몰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경쟁자들이 생겼습니다. 홍콩, 두바이, 심지어 서울이나 도쿄도 외국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굳이 싱가포르에 살지 않아도 되는 직업들이 늘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생활비 문제입니다. 싱가포르의 생활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주택비가 너무 높아서 외국인들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죠. 과거에는 회사에서 주택 보조금을 넉넉히 지원해줬지만 최근에는 기업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런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생산성입니다. 싱가포르는 그동안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하기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미 싱가포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어떨까요? 여기서 싱가포르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창의성과 혁신 능력의 부족입니다. 싱가포르는 연구개발 RDD에 GDP의 2%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죠.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 핀테크 등 첨단 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혁신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외국인이 창업했거나 외국에서 이미 성공한 기업이 싱가포르로 이전한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육 시스템과 사회 문화 때문입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에만 익숙한 교육을 받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장을 선호합니다. 창업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실패하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고 다시 일어서기도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싱가포르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입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룬 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이나 간단한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다가 임금이 오르면서 경쟁력을 잃고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싱가포르는 이미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달성했지만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싱가포르는 자원이 없는 도시국가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내수 시장도 작고 배후지도 없습니다. 오직 외부와의 연결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런 개방형 경제 모델은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국제 교류가 중단되자 싱가포르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관광업은 거의 전멸 상태가 되었고 금융업도 위축되었죠.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된 지금도 상황은 예전과 다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면서 굳이 비싼 싱가포르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회의나 출장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늘었죠. 이런 변화는 싱가포르의 핵심 경쟁력인 허브 역할을 위협합니다.
물리적인 만남과 교류가 줄어들면서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가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도 새로운 도전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싱가포르와 같은 저지대 섬나라에게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정부는 해안 방어시설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는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방어적인 지출일 뿐입니다. 더욱이 탄소 중립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싱가포르의 경제 구조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석유 정제, 석유 화학 등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들은 모두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들입니다. 이들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싱가포르는 양쪽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싱가포르는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중국과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런 줄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만약 미중 갈등이 경제 블록화로 이어진다면 싱가포르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무역과 개방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싱가포르에게 경제 블록화는 재앙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싱가포르는 과거 60년간의 성공 공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의 저항도 있고 국민들 역시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싱가포르 같은 작은 나라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섣불리 큰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싱가포르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서서히 쇠퇴할 것이고 변화를 시도하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과연 싱가포르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정말 끝난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여전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합니다. 우선 싱가포르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전체를 혁신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교육 개혁도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암기 위주, 시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변화의 의지는 보이고 있죠. 사회 정책 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키아수 문화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과연 충분할까요? 그리고 충분히 빠를까요? 안타깝게도 구조적인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바꾸려면 최소 한 세대는 걸리고 사회 문화를 바꾸는 것은 더욱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싱가포르는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60년간 같은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사실상의 일당 지배 체제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안정성과 일관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변화에 대한 저항과 경직성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 성공 공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미세 조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싱가포르가 직면한 문제들은
미세 조정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60년 만에 극빈국에서 부국으로 도약한 것은 분명 대단한 일입니다. 높은 GDP,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회, 효율적인 정부 등은 여전히 싱가포르의 자랑거리죠. 문제는 이런 성취가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 치른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싱가포르의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경제 성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뒀지만 사회적 웰빙, 개인의 행복, 창의성과 같은 무형의 가치들은 희생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경제와 사회, 개인의 삶이 모두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은 높은 성취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창의성을 억압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려면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입니다. 싱가포르는 다인종 사회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능력주의라는 이름 하에 획일화를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 교훈은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입니다. 싱가포르는 단기적인 경제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간과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갈등 등의 문제들은 모두 단기적 성과 추구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발전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발전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발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행복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런 교훈들은 비단 싱가포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들은 싱가포르와 유사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죠. 한국도 교육열이 과도하고 경쟁이 치열하며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이렇지만 행복 지수는 낮고 창의성보다는 암기 위주의 교육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싱가포르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물질적 풍요에서 정신적 풍요로, 개인의 성취에서 공동체의 웰빙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교육, 경쟁하는 교육이 아니라 협력하는 교육, 평가하는 교육이 아니라 성장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 시스템도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실패에 대한 관용,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가치들이 제도와 문화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 행복에 대한 이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고 문제는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싱가포르가 지금까지 보여준 적응력과 실용주의를 고려할 때 이 위기도 극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을 버리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모델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와 사회, 개인과 공동체, 현재와 미래가 모두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싱가포르의 경험은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성공한 모델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고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들의 성공만을 부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성공의 대가와 한계까지 함께 성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한 발전이란 숫자로만 측정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과 웰빙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화려한 마철루 뒤편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60년간의 기적적인 성장 뒤에 찾아온 시련. 싱가포르는 과연 이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이고, 발전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